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코스피에 상장을 했죠. 워낙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 ETF를 따라가든가 다양한 지수를 따라가는 여러 ETF들은 이 회사를 주식 ETF에 편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수급에도 다양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수 편입과 관련한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시가총액 높은 주식들이 새로 상장을 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좀 들여다볼게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에서 삼성 SDS와 홈 IoT 사업,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죠. 이 사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최근 체결했습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비즈니스 모델인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2위 회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수나 ETF에 다양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 좀 배워보려고요.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LG에너지솔루션이 기록을 참 많이 세웠죠? 네, 지난달 27일 날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예. 2021년도에 LG화학이 물적 분할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알짜 사업인 2차전지 이거 빼서 상장하면 예. 좋은 것만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LG화학 주주들이 반발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국무청약에는 대흥행을 했습니다. 워낙에 기대가 컸다 보니까 뭐 LG화학의 화가 났든 어쨌든 간에 일단 공모를 하고 보자라는 심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1월 14일 날 일단 기관 수요 예측이 먼저 열렸습니다. 예. 여기서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록에만 있는 그런 단어인 일경. 네. 저도 이쪽 생활 15년, 16년 했는데 예. 뭐 이런데 1경원이 몰렸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돈을 다 합쳐도 1경원이 안 된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돈이 몰릴 수 있지? 그래서 저도 들여다봤더니 네. 그냥 숫자로 써내면 되는 거래요. 맞습니다. 수요 예측일 뿐입니다. 어차피 경쟁률이 뭐 높으니까 네. 내가 한 1억 원어치만 받고 싶어도 100억 원어치 받겠다. 네. 그래도 경쟁률이 100대 1이면 1억밖에 못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하는 숫자를 막 썼다. 네. 그래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상의 숫자인 1경 5,200조 원이 몰렸고요. 경쟁률이 2023대 1이었습니다. 이게 IPO 역사상 최고치. 몰린 돈도 그렇고 경쟁률도 그렇고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예. 당연히 희망 공모가는 상단이 30만 원에 결정이 돼서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0조 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 그리고 1월 18일 날 일반 청약이 실시가 됐는데요. 첫날에 32조 원이 몰렸고요. 둘째 날에 114조 원이 몰렸습니다. 이게 기존의 종전 최고 기록이 작년에 이제 IPO 했었던 SKI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이것도 이제 2차전지 소재 업체거든요. 이 회사가 기록했었던 게 81조 원이었습니다. 이 81조 원을 한참 뛰어넘었고요. 예. 그래서 1월 27일 날 상장했는데 상장 당일 시초가가 이제 공모할 때 30만 원이었는데 시장 열리는 가격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예. 2배에서 2배 이상으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60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더블까지 못 갔어요. 59만 7천 원. 영어로는 더블이라고 하죠. 네. 공모주 용어로는 따상이라고 해서 더블의 상한가. 상한가까지 뭐 노려봤지만 첫날은 한 60만 원 근처까지만 올라갔다가 주가는 이틀간 안 좋은 거는 뭐 관찰이 됐는데 이제 궁금한 건 이 주식을 꼭 담아야 되는, 싸든 비싸든 사야 되는.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있다. 그러면 그 전체의 일정 부분은 삼성전자를 꼭 담고 시가총액 뭐 다음 순위인 하이닉스도 또 담고 일정한 비율로 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LG에너지솔루션도 꼭 담아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담아야 되는 거냐.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공모 초기라 이제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수급 미스매치가 생기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일단 기관이 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셨듯이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비중을 담아야 코스피 200이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펀드가. 예. 뭐 그 펀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가 코스피 200보다 수익률이 좋아도 안 되고요. 예. 나빠도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한 5% 정도 됩니다. 전체. 예. 전체 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5% 담아야 네. 지수를 똑같이 추종할 수 있거든요. 지수를 조종하는 모든 ETF나 펀드는 그럼 전체 금액의 5%를 다 담아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비싸든 싸든.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청약에서 기관이 배정받은 물량은 1.5%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한 3%에서 3.5%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더 사야 되겠네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기관이 사고 있는 거고요. 이게 꼭 우리 기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이제 1월 27일 상장 직후에 예. MSCI 지수에서 조기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예. 이게 지수 펀드 중에 가장 큰 펀드가 MSCI 펀드거든요. 지수 펀드라고 하면 어떤 지수를 따라가도록 무엇인가- 설계된. 네.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 캐피털에서 발표하는 이게 지수입니다. MSCI 지수, 예. 뭐 예. MSCI 뭐 선진국 지수, 네.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이렇게 여러 가지 지수들을 발표하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대선 후보가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은 이머징 마켓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 이머징 마켓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주식을 편입시켜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네,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 세계 이머징 마켓의 중요한 주식들을 담는 어떤 펀드 바구니가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담기로 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수 편입 일정에 따라서 수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첫날은 상장 첫째 날, 둘째 날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설 연휴 끝나고부터는 외국인들이 또 사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 편입 일정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언제까지 사야 되는 거예요? 이 그러면? 편입일까지 사야 됩니다. 편입일까지. 네. 편입일이 언제입니까? 일단은 주요 2차 전지 테마 ETF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2차 전지를 모아서 지수화 시켜놓은 그런 조금 이제- 전에 얘기했던 MSCI는 좀 아니고 다른 얘기입니까? 네네네. 예. 그게 2월 9일. 2월 9일이면 내일 모레네요. 네, 2차 전지 테마 지수에 편입되는 날이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편입되는 날은 2월 14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죠. 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날은 3월 10일입니다. 네. 이 날짜까지는 펀드들이 예.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 비중만큼. 그 지수를 따라가기로 되어 있으니 맞습니다. 그 지수 전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주식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만큼은 네. 담아놔야 그때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때부터 출발하면서 지수가 뭐 왜곡되지 않고 네. 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나면 네. 더 이상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다 맞춰놨으니까. 그렇죠. 다 맞춰놨기 때문에 사더라도 다른 종목이랑 같이 골고루 사든가 골고루 팔아야지. 네, 꼭 이제 새롭게 더 많이 담을 이유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예. 3월 10일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고 나면 예.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기존까지는 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만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3월 10일이 되고 나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거니까 예. 그 다음 날부터는 뭐 기관들이 3월 10일 전까지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니까 매수해놔야지라고 하면서 매수를 했겠지만 네. 반대로 3월 10일이 지나면 공매도를 반대로 할 수 그럴 수도 있다. 있다라는 것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이제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비유하자면 전국의 중국 음식점은 네, 다음 달부터는 물만두라는 메뉴를 꼭 넣어야 된다. 네, 근데 물만두 안 하는 중국집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다음 달부터는 물만두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막 물만두를 시장에서 사고 막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갑자기 모든 중국집들이 다. 네, 만두피도 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다음 그 코스피 200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공매도도 되고 그러니까 비싸다 싶으면 팔기도 하고 빌려서 팔기도 하고 할 텐데 네, 그때까지는 담아야 하는 사람들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고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유동 물량이 많지 않아서 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 이제 뭐 주가가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합쳐서 25%나 급락을 했는데 네. 3일째부터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면서 또 하루에 5% 이상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뭐 전체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네.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고요. 예. 아까 이제 3월 10일 날 공매도 이야기도 했지만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예. 게 있습니다. 예. 공매도를 그 공모주를 좀 많이 받으려면 기관이 내가 이 공모주 받아서 한동안은 안 팔 거야. 그러니까 예. 조금 많이 나한테 공모주를 줘, 배정해 줘. 예. 이런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96.5%입니다. 많이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관이 뭐 짧게는 15일, 네. 길게는 3개월 동안 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이 끝나면 네. 다시 팔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는 언제쯤일까? 뭐 짧게는 10 맞습니다. 며칠. 그거는 길게는- 기간마다 다 다른데요. 네. 가장 짧은 건 15일이고요. 예. 한 달, 3개월 이렇게 좀 뭐 기간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예.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주 큰 회사가 상장이 되면 아주 골치 아프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다양한 펀드들이 그 회사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담아야 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네. 어차피 담아야 될 거면 이 회사 공모가가 싸든 비싸든 일단은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고 네. 공모주 못 받으면 시장에서 사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이 뻔히 알려져 있으면 야 이거는 그냥 받으면 돈 되는 거구나 라는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주가와는 무관하게 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겠네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단점도 있는데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냥 기관이 갖고 있던 돈으로 사면 괜찮겠지만 예. 이렇게 덩치가 크면 그럴 수가 없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팔고 현금을 만들어서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에 뭐 삼성전자도 일부 덜어내야 되고요. SK 하이닉스도 일부 덜어내야 되고. 덩치 큰 녀석이 새로 전학 오니까. 네, 그걸 덜어낸 걸 가지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봐야죠. 다른 종목 갖고 있는 것도 자꾸 매물이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일이 그러면 앞으로 한 달은 안 남았습니다만 계속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네이버나 그렇게 시가총액 높은 곳은 주가가 계속 슬슬 빠질 것이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오를 것이고. 네. 그런 흐름이 있겠네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3월 10일 코스피 200 정기 변경 되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하면 예.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판다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그때 지나면 괜히 억지로 팔았던 거니까 또 다른 물량은 담을 것이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팔 것이고. 네. 그 회사가 좋든 나쁘든. 네. 패시브 펀드나 ETF라는 게 그래서 좀 안 좋군요. 일단은 장기적인 수급의 왜곡은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전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 거죠. 골고루 담아줘야 되니까. 네, 코스피 200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게 ETF, 그다음에 패시브 펀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증권사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 네, 일단 뭐 좀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예.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61만 원,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은 60만 원으로 현재 가격보다 좀 높게 책정을 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삼성증권이 44만 원, NH투자증권과 SK증권이 43만 원, 그리고 유한타증권이 39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60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다양하네요. 네, 지금 뭐 현재 가격이 50만 원 중반대인데 네. 뭐 현재가보다도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꽤 있어요. 제가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을 쫙 다 읽어보고 왜 이랬을까라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가장 이 목표가 설정의 핵심 근거를 보면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인 CATL 네. 이란 기업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네. 이제 그 회사보다 좀 싸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거기가 1위고 그 회사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LG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125조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아, 요거보다 한 이유니까. 20% 정도 시가총액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ATL은 네. 그래서 CATL이 1위 업체고 점유율도 예. 높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예. 낮아야 되고 예.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라는 논리가 뭐 세계 증권사의 논리인 것 같고 예. 60만 원의 논리는 CATL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다. 2등인데요, 우리가? 네. 그런데 예. 그 2등이라는 의미가 CATL은 중국 정부가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작년 기준으로 CATL의 전 세계 점유율이 31%, LG 에너지 솔루션이 20%거든요. 네. 이제 예전보다는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점유율 36%고요. CATL이 12%입니다. 압도적으로 CATL은 중국에서만 잘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요.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84%에 달합니다. 15%만 세계에서 뭐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중국 정부의 보호 아래서 이제 중국 시장이 많이 컸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실을 가장 크게 누린 기업이고 중국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의 보조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시장은 전기차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지는 해고 점점 이제 보조금은 줄어갈 수밖에 없고 중국 시장은 이제 포화 수준까지 갈 건데 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뭐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독보적입니다. 2월 1일 날 네. GM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얼티엄 셀즈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한 배터리 공장이 있어요. 네. 그 4공장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실제로 4공장이면 1, 2, 3공장은 뭡니까? 1, 2공장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장 번호예요, 그냥? 네, 공장 예. 번호입니다. 예. 네 번째 공장에 대한 발표를 또 짓겠다. 네, 살짝 흘린 거죠. 1, 2도 아직 다 짓지 않았는데. 네.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4공장을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예.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 5개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 2025년까지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요. 향후 2025년이 되면 향후 전기차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차 2대 중에 한 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라고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이유는 뭐 크게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CATL과 비교해서도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손색은 없는 것 같다. 뭐 CATL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산 구매 우선법이란 거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국 내 공장과 미국인을 채용하지 않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예. 구매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CATL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뭔가 보조금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시장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점유하겠죠. 있을 것이다. 네, 그거 생각하면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 그렇죠. 본다는 거죠. 네. 또 반대로 좀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건 좀 걱정이다, 이 회사가. 이게 작년 한 해 내내 이제 LG화학이나 예. 배터리 업체들을 괴롭혔었던 일이거든요. 2019년도부터 2차 전지 배터리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다는 거죠. 네. 예. 그 2차 전지 배터리 화재로 리콜이 많이 됐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019년도에 배터리 화재랑 리콜 때문에 6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2020년도에는요 9천억 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3분기까지 1조 3천억 원의 리콜 비용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도 전기차의 화재는 계속 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 리콜과 화재와 관련된 리콜 비용 이런 예. 것들이 항상 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화재 원인을 좀 빨리 잡아야지. 안 그러면 한번 화재 나면 그동안 팔았던 거 다 다시 리콜하고 비용 다 되고 해서 미국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면 그 절반 거 다 리콜해줄 돈도 있나? 이제 이런 걱정도 같이 투자자들은 또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고요. 이제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예.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많이 물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배터리가 이제 문제라서 그럴 네, 테니까 납품 받을 때부터 혹시 불나면 당신들이 책임지는 걸로 도장 찍고 납품해라 네, 네. 하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뭐 앞으로는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러면 네. 무조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어준다? 이것도 좀 아닐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대차도 그렇고 서로 원인을 좀 파악해서 해보자라고 예. 했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요. 원인이 밝혀지고 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요인은 조금 배분을 한다든지 해결을 예.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늘 이 특정한 회사의 주가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한 이유가 얼마 전에 이 공모주 청약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청약하셔서 한 주 두 주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저도 아직 2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주 받으셨어요? 네, 2주 받았습니다.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했는데요. 네. 그 아이 유치원 등원시킨다고 못 팔아가지고요. 아직 들고 있습니다. 첫날 15% 하락하니까 안 팔더라고요. 그날 높은 가격이 있었으니 네, 그 네. 가격 다시 오지 않으면 이 낮은 가격에서는 안 파시겠다. 네. 아니 그리고 뭐 2주인데요. 뭐. 그래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까요? 팔까요? 아니면 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좀 들고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편입해야 되는 비중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얼마나 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긴 사야 된다니까 뭐 수급에 도움은 될 텐데 그래도 뭐 이제 파는 분도 많을 테니 네, 그게 꽤 앞으로 주가에 펀더멘탈과 무관하게도 영향을 줄 만큼 네. 좀 강한 수급 불균형입니까? 그렇죠. 지금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거는 8천억 정도 신규로 들어올 돈이 있다. 사야 된다. 네. 그런데 예. 그거를 이제 이거는 그 돈이고 이거는 그 돈이 아니야라고 구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시장에서 8천억이면 한 종목, 단위 종목이 예. 8천억이면 굉장히 큰 8천억 규모라고 정도를 사야 봐야죠. 된다.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사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9일, 예. 2월 14일, 3월 10일 이게 이제 10일까지. 각각 다른데요. 네. 가장 큰 건 2월 14일이고 그 다음은 3월 10일입니다. 2월 14일이 뭐예요? MSCI 지수에 아. 편입되는 거고요. 3월 10일이 코스피 200 지수에 그럼 편입되는 외국인들이 날입니다. 많이 일단 먼저 좀 사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한 주 받은 거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푹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직방이라고 하는 회사, 여기가 이제 네. 그 휴대폰으로 중개업도 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물건도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기능 제공하는 회사죠. 그렇죠. 네. 그 회사가 삼성 SDS의 사물 인터넷 부문을 인수했다고 해서 네. 그거랑 왜 연결되지 하는 생각을 네, 하기는 거기서 했어요. 왜 그게 예. 나오지? 이런 얘기들. 예, 그러니까 직방은 그러니까 국내 1위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삼성 SDS의 사물 인터넷 부문, 그러니까 홈 IoT 부분을 인수한 건데, 예, 이게요, 정말 놀라운 게, 그러니까 창업한 지 12년 된 스타트업이 예, 삼성의 그것도 해당 부문, 그러니까 스마트 홈 부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1등인 계열사를 인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비밀 유지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수 금액이 비공개라고는 하는데 이게 지난해 가을부터 알려졌던 딜이어서 예, 대충 업계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삼성을 인수했다. 이게 예. 설날 가장 큰 스타트업 업계 이슈였죠. 그렇군요. 왜 인수하는 거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뭐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일단 이런 점은 스마트홈 시장이 뭐냐가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 예,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집에 가면 누가 띵동 누르면 월패드라고 하는 게 집에 붙어 있어서 집에 있는 스크린인 거죠. 집에 붙어 있는 패드인데 밖에 누구 왔는지 화면으로 보여주고 누르면 그렇죠. 문 열리게 하는. 네. 네. 예전에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게 없는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디지털 도어락 시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열쇠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없고 모두가 다 비밀번호로 열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삼성 SDS의 홈 IoT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기능이 확산돼 있지를 좀 궁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누가 왔는지 봤는데 앞으로는 이거 갖고 뭐 난방도 하고 에어컨도 하고 뭐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직방의 창업자가 지금 현재 아직도 CEO인데요. 예. 그럴 것 같고요. 안정호 CEO가 그러니까 직방이 갖고 있는 주거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주거를 할 그 집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집을 원하고 또는 어디에 집이 위치해 있고 예. 이런 주거 컨텐츠 더하기 삼성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홈 IoT 하드웨어를 결합하면 그러면 뭔가 그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시너지가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좀 더 깊이 더 들어가 보자면 예. 그 스마트홈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흐름이어서 직방이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중개 거래하는 것만 했는데 예. 앞으로는 스마트홈 시장에 들어가서 하드웨어 시장까지 진출해서 아파트에 붙어 있는 월패드나 도어락 같은 것까지 직접 예.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시장 영역의 확대로 봐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부동산 중개해주는 앱 기능과 집집마다 달려있는 그 스마트 도어록이나 월패드 같은 거는 서로 연결은 바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셨다시피 네, 네. 그게 무슨 서로 시너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네. 부동산 중개 앱을 하던 업체가 이런 사업에도 또 이제 참여를 한다는 새로운 사업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직방은요, 지금 지난해에 유니콘으로서 12번째 유니콘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유니콘 하면 이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장사니까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건 그 신규 투자자들이 이 기업은 얼마 정도의 밸류가 돼라는 예. 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2019년에는 투자 유치 평가액이 7,200억 원이었고요. 예. 2021년에는 1조 1천억 원입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쯤 되려면 일단 중개, 오피스텔 원룸 중개만으로는 이런 식의 밸류 만들기가 어렵고요. 예. 앞으로 무언가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투자자한테 보여줘야 하는 건데 예. 그게 바로 이제 비전 투자인 거죠. 이 비전에서 직방에 내세우고 있는 게 이른바 프롭테크라는 거거든요. 예. 이 프롭테크 안에 스마트홈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프롭테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프롭테크가 그 부동산을 영어로 하면 이제 프로퍼티잖아요. 예. 그리고 기술은 테크놀로지니까 예. 프로퍼티 더하기 테크놀로지가 합성되면 프롭테크인 건데 그 부동산 시장은요. 그 테크 비즈니스 쪽에서 보면 전형적인 로우테크 시장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예를 들면 우주인을 달나라로 보내는 정도의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기술을 갖고도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혁신이 가능한데 다만 부동산 시장의 어려운 점은 기존에 갖고 있던 플레이어들이 예. 이런 식의 기술적 혁신을 좀 거부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프로테크는 그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면서 등장을 시작했는데 예. 처음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인기가 끌어서 지금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도 여기 투자가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프로테크 시장의 투자 영역 중에 직방에 있는 영역이 이제 이른바 대표적인 중개 및 임대 영역인데 예.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원룸 같은 거 빌리러 가면 임대하러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발품을 안 팔고 그러면 앱을 통해서 어떤 물건이 있지라고 검색하는 이른바 손품을 팔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이 이제 대면 시장에서 비대면 디지털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흐름을 주도한 게 직방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프로테크의 4가지 영역 중에 두 번째 단계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누가 왔는지 또는 뭐 문을 어떻게 열어주는지 또는 집을 어떻게 온도를 유지하는지 에어컨을 클지 켤지 껄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영역이 이제 예. 두 번째 영역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프로젝트 개발하는 영역. 정말 VR, 3D를 통해서 직접 가서 집을 가상으로 보게 만드는 시장. 그리고 네 번째가
그러니까 핀테크하고 결합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투자를 하는 영역인데 이 모든 영역으로 직방이 나아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이제 1조 원짜리 기업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IoT 부분을 인수해서 삼성 계열사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부동산 중개를 휴대폰 앱으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있고 해외에도 있을 텐데 다들 그렇죠. 그것만 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부동산을 직접 사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관리해주기도 하고 중개도 하기도 하고 뭐 개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예. 네, 해외 같은 경우는요. 예. 그 4대 프로테크 기업이 있어요. 그게 컴퍼스, 오픈도어, 레드핀, 진로우 이런 회사들인데 네. 이 모든 회사들이 다 우리나라의 직방이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또는 뭐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다방 또는 예.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뭐 부동산 114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네.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기업, 이런 중개 수수료 시장에서 넘어가서 어떤 단계까지 갔냐면요. 그 매수자가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우리 왜 중도에 1차에 돈을 내고 2차에 돈을 내는 그 돈을 내는 시기를 정하잖아요. 예. 근데 그 시간에 텀이 있으니까 해외에 있는 이런 프로테크 기업들은 부동산 중개 구매자 역할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매도인 측, 그러니까 집을 넘기는 측한테 돈을 중간에 먼저 줘요. 예. 그래서 그 주택 거래 속도를 높이는 역할, 그러니까 금융의 엑셀러레이터 역할까지 하는 거죠. 예. 그만큼 규모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도 다양한 영역으로 넓히려고 한다. 네. 그거는 근데 부동산 거래와도 관계가 있는데 이번에 하려고 했던 IoT 사업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네요. 예. 그 스마트홈 시장 규모가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20조 원 나와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이제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에서 통계를 낸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아직 통계 나오지 않았는데 22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 97조 원 정도 규모에서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점점점 모든 집안의 이제 전열기구나 냉방기구, 심지어 TV나 에어컨 같은 냉장고 같은 것들이 예. 통합 제어되는 시장인 거죠. 근데 게다가 더해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든 거를 어떤 식으로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 시장으로 지금 이제 통신회사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예. 막 각부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삼성전자, LG전자, ST텔레콤, KT, LG U+플러스 같은 회사들인데 예. 보면 결국 가전제품 회사가 이 시장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통신회사가 이 시장을 가져갈 것이냐가 갖고 각축전을 벌이는데 흥미롭게도 지난해에는요. 그 가구업체 1등이죠. 한샘이 예. 이 IoT 스타트업 고컬이라고 하는 곳에 30억 원 투자를 합니다. 역시 스마트홈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직방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타트업도 뛰어들어서 스마트홈 시장이 커질 테니까 이 시장의 파일을 가져가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 SDS의 홈 IoT 부분이 해외에 수출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 스타트업이 되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직방이라는 회사는 언제부터 시장에 들어왔던 회사죠? 여기가 이쪽 업계에서는 1위입니까? 네, 직방이 이제 맏형인데요. 예. 그 2012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창업자의 경우가 안성호 대표인데 그 안성호 대표가 그 여러 가지 경력이 있어요. 원래 회계사 공부를 했었고, 예. 회계사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게임 개발 회사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 회사의 그 심사 자문력 있죠. 심사력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할지 이런 거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 회계사 하면서 직접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제 원룸 또는 오피스텔 구하러 다니신 경험들이 청취자분들 꽤 있으실 텐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아니 도대체 왜 모든 집을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는 특정 해당 지역의 부동산 그 중개 사무소가 물건 매물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 보려면 직접 가야 하고 이걸 혁신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2012년에 이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차근차근 그 시장의 그
규모, 그러니까 영역을 넓혀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그 직접 집을 갈 필요 없고 그 메타버스와 그 VR을 활용해서 그 아파트에 가보지 않고도 아파트의 전망이 어떤지, 일조량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을 확보해서 발전시켜 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분들하고도 충돌을 하겠어요. 요즘은 충돌이 좀 더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게요. 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 케이스도 있고 말하자면 골목 상권 침해 또는 뭐 플랫폼의 어떤 중소 자영업자들 침해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예. 근데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이제 부동산 중개 사업 시장인데 사실 직방이 여기에 정말 직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방이요. 지난해 예.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었어요. 창업 10년 만에 이제 우리는 프로테크 비즈니스로 갈 거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확보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회사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제시했는데 이게 온택트 파트너스라는 거였어요. 네. 굉장히 야심찬 건데, 그러니까 직방을 통해서 집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도 있지만 또는 아니면 집을 수리하거나 또는 집을 꾸미거나 인테리어 업자들 예. 이런 분들 모두가 다 직방에 오면 직방이 정말 많은 고객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안에서 사업을 하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홍보도 하고 그렇죠. 네. 돈 빌려주실 분들은 여기서 또 역시 홍보하고 그렇죠. 예. 네. 직방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여서 기절은 좋았는데 이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시장에 대한 정말 직방이 공인중개사 시장을 진출하는 건 아니냐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된 액수의 절반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절반이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물론 안성호 대표는요. 결국 이게 청년 중개사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중개사들도 기득권 갖고 있는 중개사들도 있고 또 새롭게 그렇죠. 중개사 네. 되신 분들은 또 그 기득권에 편입되기 어려워서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폐업률이 1년에 15%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시장이니까 젊은 중개사들한테 디지털로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직방의 비전인 거죠. 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에 잡힌 경제는 매일 아침 8시 30분 그리고 매일 오전 11시 5분 두 번 찾아뵙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힌 경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